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의 재구축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세션 자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자장인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2018년부터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 겸 겸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재신 고문은 직업 외교관으로 주 필리핀, 독일 대사, 대통령 외교비서관, 외교부 차관보, 동북아 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주 일본, 중국, 미국, 미얀마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자장이신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의 재구축, 재하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 김재신입니다. 참고로 이번 세션을 저희가 기획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간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 관련 갈등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악의 상태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일 관계의 복원 또는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분단을 극복하고 미중 경쟁을 완화하는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관점에서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자 차원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일 간 협력 방안도 아울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션에 바쁘신 가운데도 5분의 전문 교수님이 참석했습니다. 소개 겸해서 말씀드리면 왼쪽에 계신 우리 남기정 서울대학 교수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학 교수님께서 발표를 흔쾌히 맡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3분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온라인상에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님, 그리고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학 교수님, 그리고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맨 왼쪽에 계신 우리 신정화 동서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3분이 토론자로 토론역을 맡아주셨습니다. 발표자 2분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3분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방청객과 온라인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참고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은 오후 6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분 발표자께서 각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2분 발표를 기초해서 3분 토론자께서 각 5분 정도씩 15분간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3분 토론자의 토론 또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2분 발표자께서 1차적으로 간단한 답변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플로어를 오픈하여 현장에 계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이나 코멘트를 시간 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 2분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을 간단히 듣고 세션을 마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기정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기정 교수님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일본 도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일본 도호쿠 대학 교수, 국민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인 우리 국내 저명한 일본 전문 학자이십니다. 그럼 남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 기자입니다. 제주 포럼에 스피커로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주제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션의 제목이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의 재구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의 시점, 뭐 저를 객관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의 시점을 말씀드리면서 한국에서 보는 하나의 시점을 갖다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을 받았을 때 동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동아시아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특히 지속가능한 평화를 생각할 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한일 관계의 목표 지점이 재구축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 또 동아시아 이 지역에서의 발전과 평화를 생각할 때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복원과 정상화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복원, 정상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의 단계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가 복원이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역이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본질적이고 커다란 변화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재구축이라고 하는 조금 더 먼 목표를 향해서 한일 관계가 이 단계적으로 정상화 또는 관계 복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관계는 복원되고 정상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에서 이 발제를 준비를 했고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른바 대전환의 시대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속가능한 평화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위치지어야 하고 어떻게 재구축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외교 속에서 한미일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일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위치하고도 관련된 말씀입니다만은 북일 관계의 현재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이른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분히 지정학적인 그러한 요인 속에서 한일 관계를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지정학과는 또 다른 결로 한일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조금 그 과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지정학적인 경향 속에서의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번째 주제로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외교 속에서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외교를 좀 이 지역에서 바이든 외교가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바이든 외교는 동맹의 복원과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통해서 정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일 2+2, 한미 2+2가 있었고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정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관계, 프랑스 일본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영국과 프랑스가 관심을 보이고 개입 또는 복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른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영국과 프랑스의 그 인도 태평양의 복귀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은 최근에 2, 3년 동안 있어 왔던 일이고 도움닫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다자주의 복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 점에서 정상으로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00년 전 질서의 복구라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전 질서라고 하는 것은 1920년 질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국제연맹에서 워싱턴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혁명과 그에 이은 코민테른에 대항해서 형성된 제국 간 국제협조주의라고도 하는 질서일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rules-based international liberal order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냉전의 원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을 무대로 한 이러한 국제협조주의에서 보이는 기원으로서의 1920년대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한일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1920년대에는 피동적인 존재로서의 한국이 중견국으로 등장해서 질서 형성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자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해서 등장한 한국은 냉전의 원 질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질서를 부분적으로 해체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른바 인도태평양 또는 쿼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이 지역으로의 복귀 또는 관심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보완되는 그러한 경향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미일 동맹이 상대화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또는 어느 방향으로의 변화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한일 관계는 또한 상당히 그 모습을 달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그 방향이 질서가 또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다시 복원되고 있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미정형의 질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도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트럼프 시기에 어느 정도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다시 그것은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짧은 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생각, 특히 이 FOIP, Free and Open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정 중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시기의 인도태평양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일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타이완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원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숨은 행위자인 한국의 희망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 타이완 문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아젠다 또는 세 가지 주제는 각각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의 희망, 일본의 희망, 한국의 희망이 조금씩 반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도 이 한국의 희망은 반영되어 있어서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부분, 구체적으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입니다만 이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역시 이것도 상당한 정도로 이 글로벌 동맹이면서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 강화 격상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분히 미국의 의지가 작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이 깊숙이 관여하는 그러한 모습도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일본이 원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서 한미일 관계가 복원되면서 거기에는 한국의 희망, 미국의 희망, 일본의 희망이 골고루 들어있다. 하나씩 내고 두 개씩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미일 관계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리커플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재동기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2, 3년 동안 보여져 봤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디커플링 했던 것을 복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즉 2017년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이죠. 2018년 3월부터 시작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이후 2018년 3월 이후 아베의 사임까지 2년 반 동안 전화회담을 포함해서 거의 30번의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마다 일본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파괴 무기를 폐기하고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폐기할 것, 그리고 납치 문제가 중요한 의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대미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상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했던 탑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소통하고 있던 탑다운 방식으로 가로막히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바텀업 방식의 한미일 협력이 복원되고 있어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보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조정해서 올라가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기회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일본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국 한국 전쟁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휴전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 전쟁에서 후방 기지로 깊숙이 관여했던 일본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조응하는 형태로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자각적이지 못한 것 같고 한국도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그동안에 일본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고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위가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기원이 두 개가 있어서 1988년에 있고 1998년에 있고 두 번의 그 전사가 있는데 1988년도의 전사에서도 일본은 상당한 정도로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7.7선언 이후에 이른바 교차 승인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과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일본이 계속 허들을 높여가는 그러한 대북 외교를 펼치면서 북일 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했던 것이 기원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인식되었을 것이고 북한은 때마침 경제적인 위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손쉬운 방법으로 핵에 착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핵 문제의 기원에는 일본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1999년도에 개시되었던 두 번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두 번째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본은 긍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관여했습니다. 한일 공동선언으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진전돼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남북 관계가 발전이 되었고 발전이라기보다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열렸고 이러한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의 양 끝을 한국이 조정을 하면서 이 북한과 일본이 접근을 해서 북일 관계가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 경위를 보게 되면은 일본은 한일 관계에서 그리고 북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동아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역할, 일본의 이 역할에 대해서 특히 한국이 상당한 정도로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경위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한국은 아마도 상당한 정도로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그 과정 속에서는 일본의 역할을 크게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을 통해서 트럼프의 미국을 통해서 여기에 개입해 들어가는 그러한 일본은 상당한 정도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역방향으로 여기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하는 그러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여전히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북일 관계에서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상당한 정도로 이 평화 프로세스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북일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우리가 볼턴 회고록에서도 보는 것처럼 상당한 정도로 일본은 이른바 회방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그 이면에서 일본 나름대로 플랜 B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혼내의 한 부분은 여기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플랜 B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본 스스로가 높여놓았던 그러한 허들로 인해서 일본 스스로가 이 플랜 B를 작동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일본은 스가 내각에 들어와서는 대북 정책에서 약간의 그 변화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베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만 아베 3원칙에 대한 언급이 신중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베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납치 일본인 문제가 일본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원칙, 그다음에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일 관계 정상화가 없다라고 하는 원칙, 그다음에 납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납치 피해자의 전원 생환이라고 하는 원칙 세 가지입니다만 첫 번째에 대해서는 스가 내각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또는 스가 총리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즉 일본도 여차하는 순간에 일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에 일본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허들에 일본 스스로가 가로막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북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식의 대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이 이 게임의 그 룰을 갖다가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그 이면에서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무언가 모종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른바 지정학 속에서의 한일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한일 관계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코로나가 제기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개념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개념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에 가능한 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던져준 문제는 이 지역에서 또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저는 정체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촉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정치에서 일상생활이 중요한 정치로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지오폴리틱스에서 크로노폴리틱스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학 또는 공간 정치로부터 시정학 또는 시간 정치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촉구하고 있다. 향후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한일 관계는 이른바 파탄의 시나리오가 일컬어질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두 가지 지점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국내적인 지지 기반의 조직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즉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를 전제로 했을 때 한일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인 이익을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코로나 이후 이 새로운 정치에 양국이 대응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정치로의 전환 또는 시간 정치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 대전환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 탈지정학적인 상황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한일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그 국력은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해소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국내 정치가 변화했고요. 아베 시대 들어와서 특히 한국의 국내 정치는 촛불 이후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핵 문턱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위상이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와 행위자가 모두가 변화하는 가운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한일 관계 재구성 또는 재구축, 재정립,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것이 1965년 질서에 대체하는 질서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러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러한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이 이 재구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을 때 굉장히 긴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965년 질서를 그러면은 뭐 해체하자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1965년 질서가 흔들리고 늘 불안한 그러한 그 관계에 있는 것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의라고 하는 말이 만일에 일본인들이 듣기에 편하다고 한다면 그 말을 좀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미일 관계가 1960년에 이 안보 조약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탈냉전 또는 탈탈냉전 시기에 몇 차례의 재정의를 거쳐가면서 미일 동맹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도 그러한 의미에서 시대적인 변화에 조응해서 재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여기에서 제 발제는 끊도록 하겠고요. 토론 내용 받아서 얘기를 조금 더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남 교수님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의 재구축을 한국의 시각에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미국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에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일 한미 동맹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북일 관계,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관계 등에 관해서 매우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동아시아 정세의 환경 변화 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하여 한일 관계의 재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심도 있는 발표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아 교수님 발표 부탁합니다. 김희아 교수님은 君谷教授は東京大学を卒業してから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우리 남기정 교수님은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김희아 교수님은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김희아 교수님은 현재 도쿄대 교수로서 한국 정치와 외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지한파 학자이십니다. 김희아 교수님 15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 네, 지금 소개받은 김희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통과 권위가 있는 제주 평화 포럼의 발표자로 초대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 평화 포럼에는 두 번째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어 부디 다음번에는 해비치 호텔에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한일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가 비대칭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대칭적이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그런 가운데 한일 모두 어떠한 선택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정 선생님께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관계의 최근 상황에서 한일 외교 차이를 밝히고, 나아가서는 거시적인 일본의 외교 전략까지 분석해서 그 차이를 찾아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일본 외교 전략이 거기까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철수를 예상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관여시키겠다고 하는 플랜 B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철수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이상 하게 되면 상호가 정지되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자국 외교 전략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드리기 쉽습니다. 저도 종종 제가 생각하는 한국 외교의 전략성 평가에 비해 한국 연구자들의 평가는 매우 낮다고 느낍니다. 그만큼 자국 외교에 관해서는 기대 수준이 높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현실 외교의 전략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규정 선생님의 내용은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일 외교 전략의 접근과 괴리의 가능성을 분석하려는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90년을 전후로 비대칭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대칭적이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 차원에서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파워입니다. 국력이나 국제 분업에 있어서의 수평화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선진국, 한국은 개도국이었습니다. 경제력에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국제 분업 측면에서도 이 시기까지는 한국은 수직적인 분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일 간의 경제력 격차는 점점 좁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도 수직 분업에서 수평 분업으로 바뀌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 경제 체제의 균질화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개발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진국화, 민주화와 함께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은 시장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한일 협력이 그에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다층화, 다양화입니다. 1980년대까지 한일 관계는 정부 간 관계, 재계 간 관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지방정부 간 관계, 시민사회 간 관계를 포함한 다층적 관계가 되었고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관계로 변화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관심, 정보, 가치 등에 관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방적인 흐름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흐름을 포함한 양방향의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양방향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4가지 차원에서 한일 관계는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떤 기능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이었던 시기, 즉 냉전기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일본은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일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한국 국내에서 생겨나는 비판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일본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권위주의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대칭적인 관계로 바뀌고 협력한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자 한일 관계에는 경쟁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접 국가로서 유사한 국제 환경을 공유하고 그리고 대칭 관계가 되는 국가로서 상대 국가의 차이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따라가는 한국이 일본과의 경쟁을 크게 의식하는 듯 했지만 최근에는 이에 못지않게 일본도 눈에 띄게 한국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일본은 한국에게 더 관대한 자세로 대응을 했었는데 최근 일본은 한국에 대해 더 예민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관대하게 대했던 것이 오히려 한국의 공격적인 자세를 초래한 것 같다고 인식하게 되고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제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나 작동 메커니즘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상호 마찰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의라는 말에 대해서 일본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의 움직이는 과거의 약속을 어긴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반인도적인 인권 침해가 구제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구제하는 그것이야말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법의 지배를 통해 안정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운동을 통해 기존의 체제를 꾸준히 민주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층화, 다양화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과연 다층적인 주제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계 구축이 그 영역을 뛰어넘어 어느 정도 시너지 작용을 하고 있는지, 현재 한일 관계를 보면 그 정도로 자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양방향화에 관해서도 한편으로 양방향이고 균형 잡힌 관심, 정보, 가치의 유통은 상호 이해를 촉진하지만 또 한편으로 서로에게 상호 비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그러한 비판을 수용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대응할 만한 강인함이 없고 오히려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경쟁이라는 측면은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에서 성장하는, 즉 선의의 경쟁을 지향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제로섬 대립을 지향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경쟁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선 정치 지도자의 선택,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한일 시민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한일 사이에 놓인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 상호의 정체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제로섬과 같은 대립을 하게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있자면 제로섬에 가까운 대립을 선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일 양국 간의 문제, 역사 문제, 영토 문제가 대립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잘 관리해 왔는데 지금은 관리하지 않으려고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전략에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바꿔 말하면 외교 전략에 있어서 서로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문제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한 요인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협력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한일 협력을 지속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때문이었습니다. 한일 간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공통의 안보 위협이고 게다가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을 압박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낍니다. 원래 냉전 종식 이후 한일 협력의 필요성의 이유였던 북한 요인이 한국과 일본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협력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북미 간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는 가운데 2018년이 되자 북미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북미 양측에서 이끌어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트럼프와 김정은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조금 변덕스러운 성격에 의존한 부분도 크기 때문에 미국 정계와 사회,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러한 한국 외교는 북한을 비핵화하고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미중이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중 대립이 격화될 경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 협력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요인 또는 미중 요인입니다. 한일 모두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국이 한일의 존재를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중 갈등은 안보, 무역,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도 안전보장은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국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하도록 주장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현재는 미국이 마치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서 일단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중 대립 속에서 미국에게 일본의 존재감과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은 일본 외교 안보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중 대립 속에서 중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중일 관계도 그다지 악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는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것일까요? 한편 미중이 대국 간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안에서 한일의 이해를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일은 같은 입장입니다. 한편 미중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한일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미중 관계를 예측 가능한 범위, 한일 간에 그다지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일 모두에게 있어서 지속 가능한 외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에 대한 한일 간의 이해는 결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한국과 일본 정치 지도자, 사회가 함께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대미 동맹을 공유하지만 동맹에 기인하는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동맹에 기인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동맹 관리는 쉽지는 않습니다. 한일 양국에게 있어서 효율적인 동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미국을 향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맹 관리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북한 요인, 미중 요인, 대미 동맹 요인에 관해서도 언뜻 보면 한국과 일본은 차이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은 협력을 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각국의 이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협력이라는 선택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력에 한일 간에 있는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의 존재가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가능한 한 주변화하고 관리하는 선택을 과감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바이든 정권의 동맹 중시, 그리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관여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경시해온 대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스가 정권은 한국의 사법적 판단에 기인하는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일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미일 정상회담, 5월에 한미 정상회담, 6월에 G7 플러스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일단 한미 관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협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탓인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급격히 꺾인 듯 보입니다. 물론 일본 스가 정권의 완고한 자세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에 있어서 일본의 존재감이 그만큼 옅어진 것일까요? 바이든 정부는 대중 정책을 추진할 때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일단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 공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본의 관여, 협력이 필요하며 그 점에 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와 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일본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계속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도 일본을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4월에 이러한 책이 나옵니다. 일본어이긴 하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아 교수님은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한 핵 위기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간 한일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일 간에 공유하는 공통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북한 요인, 대중국 요인, 그리고 미중 대립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분석해 주셨고, 마지막에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 늘 그랬듯이 발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지금 시간이 종료 시까지 28분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세 분 발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5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김재신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5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정 교수님과 김희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누구에게나 누구나 공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어려운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기정 교수님은 생활정치, 코로나 이후의 생활정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을 지어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는 아닌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희아 교수님께서는 과거사 문제를 관리를 해 나가면서 서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남기정 교수님께서는 대단히 넓은 시공간적인 컨텍스트에서 어려운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개념과 논리관계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쉽지가 않지만 그렇지만 깊은 인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재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을 생각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맹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 디커플링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냉전 체제의 해체하고 동맹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동맹은 불필요한 것이니까 해체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했고요.
북일 수교와 한반도 프로세스 관련해서 일본이 적극적이고 내지는 소극적인 역할, 양면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본이라는 요인이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이 대전환을 생활정치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관계가 비정상이니까 이것을 재구축하자고 말을 한다면 기존 관계가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바꾸자 하는 이야기는 피하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식민 지배에 관한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지금 한일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도 해법을 갖고 계셨겠지만 발표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희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너무나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 전략에 있어서 북한, 중국, 미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제로섬적 시각, 현실주의적인 그런 제로섬적 시각의 상대를 보고 협력이 어려워진다는 말씀 정말 와닿는데요. 반면에 그 서로의 상호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게 아이러니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상회담을 좀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가 내각은 G7에서도 한일 회담을 부담스러워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걸 봐서 외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일 대화에 일본이 조금 더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니케 신문의 사설도 또 김은학한, 코가 시게아키 그런 분들의 칼럼도 스가 총리가 너무 한일 정상회담에 소극적인 건 아닌가. 말하자면 일본에서 혐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혐한이라고 하는 국내정치적인 리스크가 한국이라고 하는 국내정치적인 리스크를 이제는 그걸 테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한국에 대한 대화 촉구와 함께 지금 스가 내각의 한일 접근 역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양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조양현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 나서 제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은 20여 분밖에 없는데 지금 남기정 교수님에 대해서 조양현 교수님이 3가지 사항 질문하셨는데 남기정 교수님 다 파악하셨죠? 그리고 김희아 교수님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의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스가 내각의 한국 입장에 대한 일본의 김희아 교수님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것만 또 토론하려면 어나더 90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교수님들 나중에 일괄 말씀하실 거 간단하게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역시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학 교수님 5분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はい。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또 감명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은 결국 중국의 태도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한 것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20년에 걸친 한일의 공통된 주요 의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96년부터 98년까지 북경에 일본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고 나서 90년대 후반쯤부터 한일 간의 국제회의를 하면 북한 문제에 반드시 중국의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한국은 성장하는 중국의 기세를 자신들의 성장에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죠. 신중함과 적극적인 자세, 그 차이가 지금의 입장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는 한국도 일본도 안전보장은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그런 자세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가 앞으로 계속 악화된다면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는 충분히 재구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김희아 선생님께서 이미 지적해 주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남 선생님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은 하노이에서의 미중회담의 결렬이었었고, 미국의 자세 변화가 일본이 원인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김희아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또 구조적인 문제로서 좀처럼 추진하기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이 함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북미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북한을 중심축으로 잡고 있어서는 북미 관계,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중심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북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하는 점은 앞으로 함께 계속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CVID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것이 실용적인 목표라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한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ICBM뿐만이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폐기와 관련해서도 한일 양국이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두 분께 딱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65년 체제와 관련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일본 외교 관계자에게 미일 관계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일 관계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떤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미일 관계가 그런 것처럼 한일 관계도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제가 물어보았을 때 물론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권은 한일 관계의 기본과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곳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65년 음질이 좋지 않아서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접속 상태가 좋지 않아서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은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남 교수님께서 65년 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라든가 재정이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희아 선생님께는 일본 측 입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가치관 공유 부분에서 데모크래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 쪽 외교 당국자에게 물어보게 되면 박근혜 정권 때 가치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때 왜 삭제를 했는지 질문을 해보면 법의 지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박근혜 정권과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문재인 정권과의 문제에서도 법의 지배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아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중국의 대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미북 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남기정 교수님에 대해서는 65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질문하셨고 김희아 교수님에 대해서는 한국 법의 지배에 대한 한국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정화 동서대학 교수님 토론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분 남았습니다. 종료 시까지. 네, 5분 동안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주 포럼에 이렇게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음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남기정 선생님과 김희아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 거의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두 교수님에게 다 해당되는 질문인데 과연 북한 변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 아주 기본적인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일이 협력한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을 볼 때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일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한 거는 이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이 미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을 먼저 원하지 않았나. 그와 더불어서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면 더욱더 좋은 상황.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한국도 일본도 필요 없다. 이것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자 일본에 대한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변수에 대해서 북한을 하나의 액터로서 행위자로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기정 교수님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존의 미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저희가 출범 초기에는 한일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 측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가 내각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해결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보면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안 한 것인가? 간접적으로라도. 또는 일본이 미국의 암묵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만약에 다 사실이라면
한미일 3자 관계에 일정 정도의 변화를 이것이 가져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미일 관계로 움직이던 3자 관계로 움직이던 것이 한미 관계, 미일 관계 이렇게 양자 관계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남기정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었고, 이것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가치관 외교를 중시하면서 중국 봉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근데 결국은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하에서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게 미 행정부가 변화하면서 쿼드 플러스 알파로 갔는데, 자, 이럴 때 쿼드 플러스 알파는 보다 안보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안보 강화로 가고 있는데, 자, 이 경우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만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많은 연구분들은 대만을 제기된 걸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왜 미국이 대만을 제기했을까? 라는 것을 두 분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논조를 보면 대만, 센카쿠, 오키나와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프론트 라인이 대만과 일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서, 한국에는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한국의 경우는 양안 관계로 마찬가지로 분단 국가입니다. 이럴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만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일본과 한국을 코드에 좀 더 묶어두려는 유용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이 깨질 경우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연루될 것인가, 어떻게 개입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아 선생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일의 차이가 타협 가능할 것인가, 과연 극복 가능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일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온도차가 나타난 거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 회담서부터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3차 지금 북핵 위기 2017년도 이후에는 대륙 국면을 넘어서 그냥 상호 무시 패싱 상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이룩하고자 했고, 일본의 경우는 앞서의 발제에서도 여러 번 제시되었듯이 트럼프 대통령 등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반대하면서 강경 정책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당시 일본이 요구한 거는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이었죠.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비핵화인가? 아니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해결 문제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6자 회담의 경우도 북한의 비핵화가 현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현안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우선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과연 비핵화인가? 아니면 중단거리 미사일 해결 문제인가? 이 부분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계속 지금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한일 관계를 재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약간 저희가 생각을 바꿔서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한국, 북한, 일본 관계를 좀 강화시키면 어떤가? 그래서 이 3자 관계의 확대 강화를 통해서 오히려 상부 지역 체제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하고 저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아무리 동아시아의 가능한
평화 구축에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새로운 방안 아닌가, 이 부분도 저희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5분 조금 남았는데요. 이 기획 자체가 저희가 국립외교원에서 기획을 했는데 이게 좀 기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80분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제가 또 사회를 좀 능숙하게 못해서 시간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시간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로써 2분 발표 그리고 3분의 지정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간은 별로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여기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질문이나 발언을 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없으신 걸로 하고, 지금 그 3분 토론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해서 남기정 교수님하고 김희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포함을 해서 각각 1분 30초, 2분 이내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주어진 과제에 좀 너무 구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주제였고, 그 주제 속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향에서 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말씀드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 이런 것들이 제기됐던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65년 체제 문제라고 하는 건 역시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관리하고 이 조정하는 것으로 한일 관계가 복귀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은 제가 보기엔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변화했고 이 동아시아의 질서가 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떤 대통령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1965년 체제에 대한 부정이나 이거를 새로운 체제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역사적 경위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면서 이 문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한 노력이 기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왕의 노력들을 오히려 이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그러한 노력 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한국과 일본 양쪽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1965년의 기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로 지금 한일 관계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줄곧 이걸 갖다가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는 주장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로 해왔던 것이 지금 더 이상 잘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구권 협정이나 기본조약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시간이 없죠. 2분밖에 안 남아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김희아 교수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3명의 토론자분들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언급하겠습니다. 조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일본 국내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라이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일과
한일의 가치관 차이, 법의 지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이나 사법 그 부분이 한일 사이에서 상당히 고도화되었고 사법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대립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대북 전략은 무엇인지, 대북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뻔한 답변이기는 한데요. 핵, 미사일, 납치입니다. 핵인지 미사일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핵도 미사일도 납치 문제도 전부 다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납치는 북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관심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독촉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지금 이 세션을 하면서 계속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가 기획한 동아시아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 재구축 재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재구축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양국 간 협력도 활성화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나오신 두 분 교수님들 그리고 지정토론 세 분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의 재구축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이곳 크리스탈 디올에서 진행된 세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곳 크리스탈 디올에서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가 이주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포용적 번영을 위한 시점이라는 주제로 내일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